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권여선 작가님의 당신은 손에 잡힐 듯입니다. 권여선 소설집 내 정원의 붉은 열매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권여선 작가님은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상상 문학상을 받아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처녀치마, 분홍 리본의 시절, 안녕 주정뱅이 등이 있으며 오영수 문학상, 이상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세상에 완벽한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의 외롭고도 건조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한 발 한 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두려웠다는 그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손에 잡힐 듯. 권여선. 날이 더워지고 해가 길어지면서 그는 저녁 산책을 그만두었다. 저녁을 먹고 전철을 타고 남서쪽 종착역까지 갔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곳에 특별한 볼일이 있는 건 아니었다. 북동쪽보다 남서쪽 종점이 10분가량 더 걸리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다. 역 구내에 있는 자동 판매기의 커피는 미지근하고 달았다. 역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이 비스듬한 처마를 이루는 곳에 앉아 그는 대략 1시간에 한 잔씩 3잔의 커피를 마셨다. 전철이 달려오고 멈추고 떠나는 쇳소리가 신경을 자극할 때면 그는 바지주머니에서 고무로 된 주홍빛 귀마개를 꺼냈다. 귀마개 끝은 조그만 페니스의 귀두처럼 부드러운 유선형이었다. 그는 양손을 들어 반짝이는 자작나무 숲 사이에 오목한 빈터 같은 잿빛 머리에 살짝 가린 양쪽 귀를 더듬어 조심스레 귀마개를 하나씩 밀어 넣었다. 그는 남서쪽 종착역이 있는 동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거의 한 달째 밤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역 바깥으로 나간 적은 없었다. 어디를 가보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적은 경험과 이미지만을 의미하는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남서쪽 종착역은 그에게 달고 미적지근한 커피의 맛으로 각인되었다. 3잔의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막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지막 전철은 시원하고 한산했다. 전철에 앉아 흔들리다 보면 그는 종이처럼 얇게 밀려오는 졸음의 겹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졸다가 집 근처 역을 놓쳐 내리지 못한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잠들어도 그의 머릿속 가느다란 신경의 선 하나가 언제나 예민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전철역을 나오면서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하루에 3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아파트까지 걸어오는 동안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놀이터 옆 작은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렸다. 밤이면 가로등 불빛에 물들어 주홍빛으로 보였지만 원래 쓰레기통은 모형 우체통처럼 생긴 빨간색이었다. 자신의 꽁초가 우편물처럼 어딘가로 배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우표의 뒷면에 바를 정도의 침만 묻도록 마지막 담배는 되도록 깨끗하게 피웠다. 집에 돌아오면 이를 닦고 귀마개를 빼고 잠자리에 들었다. 때로는 이를 닦지 않고 귀마개를 한 채 소파에서 잠이 들기도 했다. 바야흐로 깊은 잠이 들만 하면 알람벨 소리가 울렸다. 어김없이 아침 7시였다. 귀마개를 하고 잔 날도 7시의 알람벨 소리는 역시 느닷없고 날카로웠다. 머릿속 가느다란 신경 한 가닥은 말랑한 주홍빛 귀마개의 보호조차 거부하는 것 같았다. 선병질적인 소녀처럼 그 신경선은 자기만큼 얇고 날카롭고 거슬리는 것들과만 연대하려는 듯 했다. 예전에 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휴대전화로 죽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하면 죽집에 도착하는 즉시 포장된 죽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여러 종류의 죽을 사서 맛보았지만 얼마 후부터는 버섯 야채죽만 샀다. 철이 바뀌거나 재료값이 너를 띄어도 맛에 가장 변화가 적은 죽이었다. 해물죽은 날이 더워지면 비린내가 났고 고기죽은 노린내나 핏내가 났다. 출근길 전철에서 그는 항상 죽 봉투를 안전하게 짐칸에 얹어 두었다. 언젠가 한번 혼잡한 틈바구니에서 죽이 포장된 플라스틱 용기가 눌려 터진 적이 있었다. 그가 전철의 짐칸에 얹어놓은 죽 봉투를 놓고 내린 적은 없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죽을 먹고 조례에 들어갔다. 이제 그는 출근을 하지 않지만 아침에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휴대전화로 죽집에 전화를 거는 습관은 여전했다. 그렇게 하면 죽집에 도착하는 즉시 죽을 먹을 수 있었다. 그는 첫 번째 경비 초소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고 죽집까지 가면서 하루의 첫 담배를 피웠다. 꽁초는 삼거리 편의점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죽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에 매달린 종이 상큼하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의 여자가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출석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는 모범생처럼 착실하게 네 라고 대답했다. 구석 쪽 탁자에는 이미 죽과 반찬이 담긴 식쟁반이 놓여 있었다. 역시 버섯 야채죽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천천히 저었다. 퇴직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었다. 그의 명예퇴직은 강요가 아닌 순순히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별로 계산할 것이 없는 그의 인생에서 그가 유일하게 꼼꼼히 계산을 해본 후 내린 결정이었다. 50살이 넘으면서부터 그는 가장 많은 퇴직금과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나이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 대대적으로 연금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 때문에 그 시기가 예정보다 3, 4년 앞당겨진 것뿐이었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의외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제껏 살림에 쪼들리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식사는 늘 사 먹었고 계절마다 새 양복과 구두를 샀고 컴퓨터와 노트북과 휴대전화도 몇 년에 한 번씩 최신형으로 바꾸었다. 그는 저축을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다. 소비가 한정되면 월급이 아무리 적게 오르더라도 저축 역시 그만큼 늘어나는 게 순리였다. 그는 불규칙적인 증감 곡선을 싫어했다. 식료품이나 의류는 그렇지 않았지만 유가는 때로 주가처럼 변덕스런 등락을 거듭했다. 그는 면허증도 없었고 차도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소비를 일정한 규모로 한정하고 가외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불가이한 등록을 반복하는 소비재를 쓰지 않는 습관이 필요했다. 퇴직 후에 찬찬히 계산해 보니 투자해 놓은 신탁금이 꽤 많이 불어나 있었고 20년 전에 융자를 끼고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서민용 저층 아파트의 가격이 재개발 붐을 타고 부쩍 올라 있었다. 그는 조만간 재개발이 시작되면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땅값이 싼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집값의 절반 이상을 신탁에 예치할 수 있었다. 보유한 현금의 이자만으로도 그는 연금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연금이 나온다면 저축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그가 옳았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소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죽을 한 숟갈 뜨려다 문득 자신이 죽그릇 속에 담긴 죽 같은 시간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삶이 죽 그릇 같은 원형 테두리에 한정되어 있는 한 그의 소비 또한 그 틀 속에 한정되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그런 확신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출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적어도 오전 8시까지의 그의 생활은 퇴직 전과 비슷했다.
이를테면 죽을 먹는 장소가 바뀌었고 죽의 온도가 조금 높아 죽을 휘젓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정도였다. 그는 밑반찬을 추가하거나 남기지 않았다. 약의 정량을 복용하듯 주어진 음식을 깨끗이 비우고 일어섰다. 맛있게 드셨어요? 계산을 할 때면 언제나 카운터의 여자가 이렇게 물었다. 그는 맛있게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여자의 이 말을 향해 네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어떤 인생을 흠모해 왔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사후에 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이 말을 향해 어김없이 네 라고 대답할 이치와 같았다. 네라는 말은 그에게 긍정이 아니라 상대가 말을 건네면 수동적으로 작동되는 온순한 응답이었다. 어깨를 부딪히면 얕은 신음을 내뱉고 누가 손을 내밀면 마주 손을 내밀어 악수하듯 그는 자극이 오면 합당한 반응을 했다. 한 번도 그 반응을 회의하거나 제어한 적은 없었다. 그에게 삶의 시간과 갈피는 그토록 규칙적이고 의례적인 무대용의 교환으로 가득했다. 내용이 없으니 변화도 없었다. 그도 한때는 퇴직 후의 삶에 조그만 변화를 도입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매식을 했지만 퇴직 후에는 직접 요리를 해볼까 생각했다. 그때까지 그는 요리다운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즉석 식품을 레인지에 데운다든가 밥솥에 밥을 할 줄 아는 정도였다. 그는 아주 쉬운 음식부터 만들어 보기로 했다. 마침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냉국을 만들기로 했다. 끓이는 국보다는 한결 간단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준비는 시작되었다. 초반부터 그는 약간의 난관에 봉착했다. 의외로 냉국의 종류가 매우 많았다. 우무 냉국이니 톤 냉국이니 하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냉국도 있었다. 그는 요리 블로거들이 가장 간단하다고 추천한 오이 미역 냉국을 선택했다. 오이와 미역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했다. 재료에 냉국만 부으면 된다고 했다. 그럴 법했다. 오이, 미역, 냉국, 이름 속에 모든 재료와 과정이 축약되어 있으니 암기도 쉽고 공정에 대한 감도 빨리 왔다. 그런데 오이 부터가 문제였다. 생으로 먹는 것이니 가급적 유기농이어야 하며 오이지를 담글 때 쓰는 통통하고 연녹색이 나는 다다기 오이를 써야 한다는데 그는 다다기 오이가 무엇인지 몰랐다. 오이의 종류를 찾아보니 4종류인가 5종류가 되었다. 다다기 또는 다대기 오이는 일명 백오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백오이가 조선 오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조선 오이에 다다기 오이와 취청 오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메모지에 유기농 다다기 오이라고 쓴 뒤 괄호를 열고 백오이라고 쓰고 괄호를 닫았다. 다음은 미역이었는데 이건 역시 수월치 않았다. 미역에는 마른 미역과 생미역이 있었고 포장 미역과 재래 미역도 있었고 일반 미역과 산모용 미역도 있었다. 기왕이면 자연산 미역이 좋다는 등 그냥 마트에서 파는 포장 미역이 간편하다는 등 각기 다른 내용의 정보를 훑어본 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국 그는 메모지에 좋은 미역이라고 썼다. 마지막 관문은 냉국이었다. 그는 냉국 국물 레시피를 찾아 읽다. 여러 번 한숨을 쉬었고 메모지에 뭔가를 열심히 썼다. 얼마 후에 그는 자신이 덮어놓고 필기해 놓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겁했다. 유기농 현미식초, 사과식초, 유기농 설탕, 올리고당, 국간장, 맛간장, 액상 스프, 유기농 참기름,
구주겸, 멸치액, 참치액, 육족, 통마늘, 유기농 청양고추, 유기농 고춧가루. 냉국 만들기는 결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았다. 구입해야 할 재료를 정리하는 데만도 몇 시간이나 걸렸다. 마침내 그는 메모지에 적힌 유기농이란 말을 모두 지우고 다닥이니 조운이니 액젓이니 하는 말도 차례차례 지웠다. 그로써 메모지에는 오이, 미역, 식초, 간장, 설탕이라는 단출한 내용만 남았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봐온 그는 얼추 레시피에 따라 국물부터 만들었다. 만든 국물은 미리 냉동실에 1시간쯤 넣어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오이를 씻고 미역을 불려 적당한 크기로 잘랐다. 1시간 뒤에 냉동실에서 국물을 꺼냈다. 국물은 얼음 응어리가 져 있었다. 그는 건더기에 국물을 부어 섞은 다음 냉국 한 그릇과 수저 한 벌을 식탁에 놓고 앉았다. 검푸른 미역과 연두빛 오이채가 뭉글뭉글 응어리진 얼음 사이를 맴돌며 북구의 저녁 바다를 떠올리게 했다. 이 한 그릇의 냉국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들였던가를 생각하자 뿌듯한 보람이 밀려왔다. 오이는 한 개씩 팔지 않아 한 무더기를 샀고 미역도 한 봉지나 샀다. 유기농 간장과 식초는 예상외로 비쌌다. 설탕은 가장 작은 봉지를 샀지만 전체 양의 10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했다. 그가 만든 냉국 한 그릇의 가격은 얼추 한우 등심 1인분의 가격에 육박했다. 그는 국물과 건더기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냉국을 맛본 순간 그는 최근 들어 경험하지 못한 기묘한 감정을 맛보았다. 처음에는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해일처럼 격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을 잠시 휘청거리게 만들 만큼은 당혹스런 감정의 습격이었다. 다감한 악수를 기대하고 내민 손목을 찰싹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랄까. 그것의 정체는 완전한 실망, 바로 그것이었다. 처음엔 상한 듯 시큼한 맛이 났고 그 다음엔 설탕의 단맛이 겉돌았고 마지막엔 비릿한 찝찝함이 남았다. 그는 끈기 있는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남은 재료로 5리터에 달하는 냉국을 만들어 보았지만 결코 기대한 맛을 얻지는 못했다. 그는 의기소침해졌다. 과연 자신이 어떤 맛을 기대하고 냉국을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오랫동안 그의 혀가 삼겹살집 같은 곳에서 내주는 기름이 둥둥 뜬 밍밍한 냉국의 맛에 길든 탓일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취일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에겐 맛이라는 것도 결국 규칙적이고 의례적인 무내용의 교환에 불과했다. 그가 만든 냉국은 결코 삼겹살집 냉국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는 주어진 음식을 얌전히 수용하는 항수일 뿐 직접 칼을 휘두르거나 혀를 놀리는 변수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그에게 맛이란 말은 빈칸 같은 단어였고 생각을 중단시키는 블랙홀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마치 죽음을 모르듯 그는 맛을 몰랐다. 그는 죽집을 나와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학교와 도서관, 퇴직 전과 퇴직 후의 차이는 이것이었다. 학교행 전철이 아니라 도서관행 마을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는 어젯밤까지 생각해 두었던 내용의 끝부분을 더듬었다.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그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뜻밖의 사고를 당해 죽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항존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야 했다. 그 후부터 그는
일일 연속극을 써나가는 작가처럼 매일매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세세한 생각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즉사에 대비한 생각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에 걸쳐 유언장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듬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시신은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유산의 문제는 오래 숙고할 여지가 있었다.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사촌 형의 자식들 뿐이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자란 외아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24년 전에 죽었다.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지금 죽집 카운터를 보는 여자의 나이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고질적인 소화불량 증세로 오랫동안 식사량을 줄여나가다 급기야는 아예 음식을 삼키지 못하게 되어 기진해 죽었다. 섭취량 X가 무한히 제로에 수렴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급기야라는 호들갑스런 표현은 당시 군에서 막 제대한 그를 비롯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에게만 해당되는 느낌이었다. 당사자인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죽어갔으리라. 천천히 삶을 지워갔다고도 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죽은 후 그는 거의 어머니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 얼마 전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고심하던 저녁, 그는 문득 어렸을 때 짙게 화장을 한 어머니 손에 이끌려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갔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큰아버지였다. 큰아버지의 외아들인 사촌형은 이미 고환암으로 세상을 떴지만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예외적으로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남겨두는 업적을 이루었다. 고민 끝에 어젯밤 그는 재산의 반을 3등분해 세 조카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각자가 보유한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둘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의 관계가 달라질지도 몰랐다. 기존의 재산에 똑같이 알파를 더한다면 셋의 관계는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그들이 달라져선 안 될 정도로 가치 있는 우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물려준 유산으로 인해 그들 관계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었다. 올해 교직에 몸담아 왔던 만큼 뭔가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될 만한 일에 기부하고 싶었지만 뜻있는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각종 단체에 대한 신뢰나 정보가 부족했다. 초록빛 마을 버스가 왔다. 그는 마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번에는 제2의 가능성, 즉 즉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찬찬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안에 죽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를 간호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나 후유증이 심하다면 그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세 조카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려던 결정을 회의했다. 셋 중 누군가에게 유산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그 조카에게 자신의 간호를 위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등한 유산을 받는다면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게 순리겠지만 인간이란 원래 그렇게 책임감이 드높은 존재가 아니었다. 가능한 한 책임을 회피하여 동등한 무책임으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그는 세 조카의 면면을 따져보려 했지만 나이 들고 시들어가는 그들의 얼굴만이 흐릿하게 떠오를 뿐이었다. 더 마음이 가는 조카도 없었고 덜 마음이 가는 조카도 없었다. 사실 그는 조카들을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짤막하게 형식적인 인사 외에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다. 설사 그들에 대해 좀 더 안다 한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조카들 중 하나를 믿고 중환자나 불구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문제를 일단 보류해 두기로 했다. 그가 즉사한다면 그의 유언장에 따라 세 조카가 재산의 반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즉사하지 않는다면 병세의 유중함과 조카들의 반응을 따져 그때 유언장을 고쳐 써도 늦지 않을 터였다. 아니면 믿을 만한 간병인을 구하거나 좋은 시설이 있는 유료 양로원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도 있었다. 밖은 후덥지근했지만 마을버스 안은 냉방이 되어 시원했다. 그의 옆자리에 늙은 남자가 와 앉았다. 그보다 5살은 더 들어 보였는데 자리에 앉은 모습에서 노인의 풍모가 완연했다. 버스는 주택가를 지나고 있었다. 그도 5살 더 먹으면 완연한 노인의 풍모를 띌 것이며 언젠가는 사고로 죽거나 자연사 할 것이다. 그의 재산은 조카들과 그 밖의 다른 곳으로 분배될 것이다. 삶은 의외로 간명했다. 그가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서면서 느낄 다종다기한 고통이나 정체불명의 공포만 제외한다면 그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한 발 한 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두려웠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곤 했다. 어머니는 죽을 때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어쩌면 고통의 강도는 그리 가공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삶에서 겪는 고통, 이를테면 폭행이나 고문, 수술에 의한 고통이 더 끔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고통들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모름지기 견뎌내기만 하면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막간의 고통인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소멸을 향해 가는 고통, 그 끝에 오로지 공허만이 입 벌리고 있는 고통은 그 강도나 크기와 무관하게 매우 특별한 종류의 고통임에 틀림없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사위어 가는 재의 고통일까? 번쩍하는 폭죽의 고통일까? 어머니의 죽음은 아마도 전자였으리라. 그렇다면 죽음은 다만 사라짐인가? 다른 차원으로의 건너감인가? 그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관대해졌다.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품위와는 관계없는 둔감한 무관심에 가까웠다. 결혼을 한 적이 없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일로 누군가와 다투고 안달하고 토라지고 속을 썩는 식의 경쾌한 열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쨌든 죽음으로써 그의 눈앞에서 이 조잡한 세상은 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그가 사라지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옆자리의 늙은 남자에게서 은은한 머릿기름 냄새가 났다. 그는 고개를 돌려 늙은 남자의 하얗게 센 머리칼과 듬성한 머릿속을 잠시 쳐다보았다. 오래전 그날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자결할 듯 결연한 표정으로 화장을 한 후 어린 그의 손을 이끌고 버스 종점으로 갔다. 버스에서는 머리를 어지럽히는 석유 냄새와 양철 냄새가 났다. 닭이 병아리를 품듯 어머니는 그를 배 앞쪽에 품어 세우고 뒤에서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양쪽 좌석 손잡이를 붙들고 섰다. 그의 앞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 옆 창가에는 중년 노인이 앉아 있었다. 버스는 갈수록 붐볐고 어머니의 아랫배는 그를 점점 노인 가까이로 몰아갔다. 노인의 머리가 그의 코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노인의 하얗게 센 머리칼과 머릿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였다. 그는 몸을 비틀면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왜 그러니 아가? 어머니가 물었다.
그는 조그맣고 두려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요. 어머니가 고개를 조금 숙이고 루즈 발린 입술을 달싹였다. 어디 아프니, 아가?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어머니가 귀를 그의 입 가까이에 댔다. 치켜 올라간 어머니의 속눈썹이 버스의 진동에 따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석유 냄새 때문에 코가 아팠고 오랜만에 외출로 흥분해 있었다. 할아버지가요. 그는 얼른 어머니에게 사태를 알리고 싶은 조급함에 집게에 손가락을 치켜들어 노인을 가리키고 이를 닦을 때처럼 입을 길게 벌려 외쳤다. 이가 있어요. 그때 커지던 어머니의 눈과 덩달아 커지던 창가 쪽 여인의 눈, 그리고 그의 코앞에서 한없는 경악과 당혹으로 굳어가던 노인의 탁한 눈, 그는 어머니가 죽은 지 사반세기쯤 지나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던 저녁에야 그 세상의 눈들을 기억해냈다. 그때 그 노인은 어쩌면 지금 옆자리에 앉은 늙은 남자보다 젊었을지 모른다. 지금 그의 나이쯤밖에 안 되었을지도 몰랐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나이에 죽음에 익숙한 외양을 가졌으니까 노인은 그와 그 어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저었다. 내래 무슨 이가 있어? 늙어서리 살 비듬이 난 기야. 노인의 말은 어눌했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애기래 잘 보라. 애기 엄마래 날래 보라. 나 이 없어. 그때 노인의 머리에 이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또렷한 손가락질과 쨍쨍한 누설의 말 한마디로 창가 쪽에 앉아있던 중년 여인이 자리를 비집고 나왔고 어머니는 그를 노인에게서 멀어지도록 버스 뒤쪽으로 밀었다. 모든 승객들이 슬금슬금 움직였다. 이라면 치가 떨린다는 속삭임도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둥근 원 속에 유폐된 채 노인은 쓰라린 체험을 많이 했을 것이 분명한 입술을 실룩거리며 몇 정거장을 더 간 후 버스에서 내렸다. 옆자리의 늙은 남자는 그와 함께 도서관 앞 정류장에서 내렸다.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다. 늙은 남자는 제법 빠르고 활기찬 걸음으로 도서관 입구를 향해 올라갔다. 어쩐 일인지 요즘 도서관에는 학생보다 노인이 더 많았다.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는 두 번째 담배를 피우고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을 것이다. 남서쪽 종착역으로 가서 세 잔의 커피를 마시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아주 조금만 더 흐르면 그도 수학책이나 철학책을 접고 낚시 잡지나 역사 소설을 뒤적이는 노인들의 무리에 자연스레 속할 것이다. 도서관과 노인, 그 조합은 좀 기이하고 우물하지만 무척 어울리는 데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요즘 그때 그 길을 자주 꿈꾸었다. 널찍하게 쭉 뻗은 양복점 길이었다. 진열장마다 잘 다림질된 양복 상의를 입은 상체 마네킹들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약도가 적힌 쪽지를 들고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그때 어머니의 초조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떠올리던 저녁, 그는 돈을 꾸러가는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러 가는 여자는 많은 공통점을 지녀 쓰리라고 생각했다. 상대를 시급히 만나길 원하면서도 치달려가는 발길을 늦추고 싶은 불안, 용건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 단호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어쩌면 종국에는 자신의 손에 행복의 보물이 쥐어질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돈을 꾸러 갈 때는 잠옷 기뇨해도 사랑을 고백하러 갈 때는
절대로 동반해선 안 될 어린 아들인 그의 존재였다. 어느 가게나 할 것 없이 진열장 유리는 광이 나도록 닦여 있었고 머리도 없는 외다리 마네킹들이 두툼한 고기를 꿰은 꼬챙이처럼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꿈속에서 그들 모자는 허드슨 테일러를 찾지 못해 헤매 다녔다. 큰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무한히 늦추고 싶었던 어머니의 오래된 마음이 그의 꿈길에 길게 그늘을 들이운 탓인지도 몰랐다. 사방은 어둡고 안개로 가득했다. 그날 밤 꿈에서도 그들 모자는 역시 길을 잃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끝없이 헤매던 그의 귓가에 갑자기 큰 짐승이 급소를 찔려 울부짖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목이 잘린 남자 마네킹이 내지르는 비명처럼 처참했다. 섬뜩한 그 소리는 그의 머릿속 가느다란 신경줄을 타고 정수리 끝까지 올라왔다. 머리끝이 쭈뼛 곤두선 그가 어머니 하고 소리쳐 부르려 할 때 그의 손에서 모래처럼 어머니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그리고 곧이어 두꺼운 진열장 유리가 산산조각나는 무시무시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가 최종적으로 잠에서 깬 것은 새벽 2시경이었다. 귓가에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는 귀마개부터 확인했다. 귀마개는 귓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언제 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웅성거림이 그치고 사방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건드리지 말라고. 문이 활짝 열린 베란다 쪽이었다. 어둠 때문에 그 목소리는 매우 가깝게 들렸다. 그는 잠에서 덜 깬 걸음으로 비틀비틀 베란다 쪽으로 나갔다. 경찰들이 둥그렇게 모여 선 곳은 그가 살고 있는 동과 앞동의 중간 지점에 있는 놀이터였다. 철봉대 앞에 어떤 물체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앞동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였다. 그가 살고 있는 단지의 아파트는 전부 5층이었고 지어진 지 오래되어 동 사이 간격이 멀었다. 5층에서 범상하게 뛰어내린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시체는 놓여 있었다. 옥상 한편 끝에서 다른 편 끝까지 도움 닫기로 질주에 날듯이 도약하였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를 위치였다. 경찰들 또한 그 긴 거리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듯 했다. 몇 개의 플래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앞동 외벽을 집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디 부딪혀 튕겼을까? 이렇게 묻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앞동 외벽에는 낙하하는 물체를 멀리로 튕겨낼 만한 돌출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답은 유보되고 있었지만 그는 플래시를 든 경찰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튕기지만 않았다면 뻔한 것이다. 누군가 집어던진 것이거나 지금 쓰러진 그 위치에서 당한 것이다. 그가 꿈결에 들은 소리에 따르면 남자의 비명이 먼저였다. 뭔가 파열되는 소리는 비명이 들려오고 2, 3초 뒤였다. 그렇다면 남자가 비명을 지른 후 도움닫기로 뛰어내렸거나 힘센 누군가에게 집어 던져지며 비명을 질렀거나 그도 아니면 쓰러진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심하게 가격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무엇인가 운반되어 왔고 경찰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어느 순간 조도가 높은 조명 기구에 불이 번쩍 들어왔다. 놀이터 주변은 흰 박하 입자를 뿌린 듯 눈부시게 빛났다. 시체의 윤곽이 분명해졌다. 그는 바짝 긴장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크게 떴다. 환한 빛과 짙은 그림자는 쓰러진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커 보이던 자태는 전신에서 흘러나온 피 때문이었다. 짙은 핏빛 배경 위로 도드라진 여자의 몸집은 작은 편이었다. 옆으로 웅크려 팔을 뻗은 자세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처럼 보였는데 몇 번을 보아도 여자의 신체 힘이 분명했다.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어떤 가능성도 그가 꿈결에 들은 소리나 순서와 맞지 않았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누군가 힘센 남자가 그녀를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을 가능성 정도였다. 그런데 던져지는 여자는 전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던지는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았다. 마지막 추측, 가장 강력한 가설은 그가 잘못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들은 것은 사실 남자의 비명이라고 확언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아니, 인간의 성대가 공명하여 내는 소리라고 믿기 어려운 소리였다. 그런 끔찍한 소리를 낸 존재가 철봉대 아래 웅크리고 누운 작은 몸집의 여자라는 게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믿건 말건 분명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비명을 지르던 순간만큼은 여자가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열렬하게 살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베란다 방충망 가까이 다가섰다. 자신의 암컷의 죽음을 지켜본 우리 속 수컷처럼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새벽녘 폭우가 쏟아진 뒤의 놀이터는 축축한 모래로 덮여 있었다. 누군가 관심 있게 살핀다면 철봉대 아래에 긴 타원형의 짙은 얼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놀이터 옆 빨간 쓰레기통 앞에 서서 첫 담배를 피웠다. 꽁초를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그는 첫 담배의 꽁초인데도 왠지 마지막 편지를 띄우는 듯한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경비 초소는 서너 동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었는데 경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은 드물었다. 요행이 첫 번째 경비 초소에 경비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도 빗방울이 맺혀있는 경비실 창문을 톡톡 쳤다. 경비가 작은 유리창을 열었다. 경비는 무척 늙어 보였다. 오늘 아침에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경비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새벽에 사고가 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선생님. 주름진 살갗들이 만들어내는 경비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애써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당황하여 아무도 없는 척 하려고 불을 다 꺼버린 불현듯 캄캄해진 창문의 표정이 그럴 것이었다. 누군가 옥상에서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노골적인 질문에 경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경찰차도 오고 그런 것 같던데. 아, 그거요. 경비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오래전 큰아버지도 그들 모자를 보자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났다. 철없는 동생이 일찍 죽은 탓에 가난한 피부치가 줄기는커녕 둘로 불어난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코앞에 닥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안 된 자의 어려움이 묻어나는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든 여기서 끝마금을 해야 한다는 말을 길게 섞을수록 손해라는 위기감을 느낀 경비가 어색하게 점잔을 빼며 말했다. 부부 싸움을 심하게 했대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던졌습니까? 라는 말이 그의 목에서 튀어나올 뻔했다. 아니면 여자가 그냥 뛰어내렸습니까? 차마 그렇게 물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 또한 차마 액수를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멀미로 얼굴이 노랗게 질린 조카와 수줍음이 많아 말을 더듬는 재수를 보면서 큰아버지는 얼마나 주어 보내야 할지 본능적으로 계산을 끝냈다. 왕복 차비보다 조금 낫지만 자꾸 와봐야
별 소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정도. 10년 뒤에 자신의 외아들이 양복점을 팔아먹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마침내는 고환암으로 죽을 것도 모른 채 큰아버지는 갖가지 가위와 재봉 도구들로 가득한 제단대 끄트머리에 말없이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부피만큼 가볍게. 깃털을 털듯 손끝을 뿌리며 경비가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부부 싸움 좀 했대요. 늙은 경비는 이것으로 모든 대화가 끝났다는 듯 상체를 어정쩡하게 들어올려 유리창을 닫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어쩌면 경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모든 게 그가 꾼 꿈일 수도 있다. 그는 아프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늘 그래왔듯이 네 하고 대답한 후 젖은 유리창 앞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비가 그를 쳐다보았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새벽녘에 추락사한 여자의 시신을 본 주민이 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차피 부수고 새로 지을 재건축 아파트였다. 놀이터 따위는 흔적 없이 사라질 터였다. 도대체 인간들은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고도 지금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 신경 한 가닥이 파들거리며 부풀러 올랐다. 그는 다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주먹을 쥐었다 펼 때마다 강물 속에 가라앉는 묵직한 칼처럼 날이 선 침착함이 가슴에 내려앉는 게 느껴졌다. 경비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죽집에는 그의 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은 전화를 안 하셔서요.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카운터에 여자가 말했다. 그는 냅킨과 수저통만 놓인 빈 탁자에 앉았다. 늙은 경비는 별일 아니라고 했다. 사실 여자가 죽었든 아니든 별일은 아니었다. 경비의 말과 새벽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여자는 남편과 다툰 후 홧김에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내놓고 떠들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경비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을 것이다. 죽 쟁반이 왔다. 죽에서 얕은 김이 올랐다. 숟가락을 들자 바야흐로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아지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는 숟가락으로 죽을 천천히 저었다. 죽을 젓다 말고 그는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말랑한 귀 마개를 꺼내 양쪽 귀를 막았다. 귀가 먹먹해졌다. 소음이 사라지자 눈앞에 여자의 시체의 윤곽이 떠올랐다. 눈부신 조명은 여자 몸에 선명한 명암을 그려 놓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의 육체는 굳지 않아 말랑했을 것이다. 그는 다시 죽을 젓기 시작했다. 김과 깨가 퍼져나가면서 죽 표면에 잿빛 동심원이 생겼다. 몸집도 작은 여자가 어떻게 그토록 섬뜩한 비명을 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작 5층에서 모래 위로 떨어졌을 뿐인데 여자의 뇌가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파열음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의 자궁도 함께 깨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연민이라든가 안타까움 같은 것은 아니었다. 굳이 지칭하자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오래전 불타서 텅 빈 원형의 폐허를 바라보는 감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갑자기 죽을 젓는 일을 멈추었다. 둥근 죽그릇과 죽이 저어지면서 생기는 원의 형태가 그에게 불가사의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잘린 목의 단면이라든가 요강처럼 박살나기 쉬운 방구형 뇌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속이 울렁거렸다.
머리 둘레에 전기 충격 장치를 장착한 듯 양 관자놀이가 급격히 조여들었고 팽팽해진 머릿속 신경줄에 누군가 활을 대고 격하게 켜대는 느낌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카운터의 여자가 재빠르게 그의 식쟁반을 살피는 기색이었다. 여자는 그가 꺼내놓은 지폐를 집으며 언제나처럼 이렇게 물었다. 맛있게 드셨어요? 귀마개 때문에 여자의 목소리는 멀게 들렸다. 그는 양손을 들어 귀마개를 빼냈다. 여자의 이마 언저리는 땀이 살짝 배어 반들거렸다. 여자는 그가 죽을 한 숟갈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과 관계없이 그는 여자의 이마를 향해 네 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큼한 종소리를 여운처럼 남긴 채 문을 열고 죽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맛있게 드셨냐고요? 그가 못 들은 줄 알고 여자가 다시 물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으므로 여자의 말은 그의 왼쪽 귀 가까이에서 울렸다. 왼쪽 귓불에 여자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통해 올라온 비음 섞인 목소리와 습기 찬 훈김이 닿았다. 이 여자는 살아있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 맛 없으셨나 보다. 여자가 투정을 부리듯 말하고 지폐를 계산대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오랫동안 이 집을 드나들면서도 여자와 이렇게 정면으로 눈을 마주친 적은 없었다. 여자가 속눈썹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여자가 이토록 펄펄 살아있다는 게 못 견디게 분하고 서운했다. 왜 그러세요, 손님? 여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화장기가 짙은 여자의 콧날과 콧구멍이 움찔거렸다. 그는 늘어뜨린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펴면서 이 느낌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여자의 위선적인 친절에 대한 염증일까? 그럴 수도 있다. 집요하게 대답을 재촉하는 데에 대한 짜증일 수도 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어리광 섞은 말투에 대한 경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강렬했다. 여자가 발산하는 생명력이 못 견디게 분하고 서러운 이 마음의 정체는 바로 증오였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여자가 죽기를, 여자의 목숨이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갑자기 양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감정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한시바삐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꽉 쥔 두 주먹에서 급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충동적인 괴력을 자제하느라 내림굿을 받는 사람처럼 어깨를 덜덜 떨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의 눈이 점점 커져 화등잔 만해졌다. 까맣게 칠해진 속눈썹에서 짙은 석유 냄새가 풍겼다. 오, 어머니. 그날 양복점 거리에 아들을 버리고 떠나려 했던 어머니. 그 후 18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아들 곁을 떠나가 버린 어머니.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치욕이라 했던 어머니. 아들에게서 삶도 맛도 빼앗아 가버린 어머니. 여자의 붉은 입술이 노파처럼 흉하게 찌그러지며 토막토막 말을 뱉어냈다. 어디 아프니 아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을 버리려 했으나 버리지 못한 엄마의 불행한 삶. 어제와 오늘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앞동 여자가 투신했을 때 그 남자의 삶이 뒤엉켜 버립니다. 살면 되는 것을 왜 죽었을까?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았던 자기 삶에 대한 분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